잡아요, 도련님! 불타는 별장에서 26살 보모 은서가 5살 도련님을 업고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마지막 힘을 짜내 무언가를 쥐어줬습니다. 이 아이 어른 되면 꼭 전해줘. 그리고 그날 밤 은서는 봤습니다. 불타는 별장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한 남자를. 은서는 이를 악물었어요. 25년 후 그 남자는 무릎 꿇고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무너뜨린 사람은 바로 그의 곁에 있었어요. 어떻게 원수의 격까지 갔을까요? 2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2000년 겨울 한방눈이 소복이 쌓이는 밤이었어요. 성진그룹 회장의 별장은 온통 하얀 눈에 덮여 마치 동화 속 풍경 같았습니다. 소나무 가지마다 눈꽃이 피어 있었고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죠. 벽난로에서 장작 타는 소리가 탁탁 울렸고 따뜻한 나무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창밖으로는 눈송이가 끊임없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별장 2층 아이방에서는 26살 보모 은서가 5살 준혁이를 재우고 있었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은서가 낮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흥얼거리자 준혁이가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통통한 볼, 오똑한 코, 길게 뻗은 속눈썹. 은서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려 덮어주고 가만히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세상 모르고 자는 모습이 천사 같았거든요. 은서는 준혁이 이마에 살짝 입술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도련님 좋은 꿈 꿔요. 문득 8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 은서는 18살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퇴소한 지 석 달째 갈 곳이 없었죠. 일자리를 구하려 발품을 팔았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고졸학력에 연고도 없는 고아를 누가 써주겠어요. 사흘을 굶으니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은서는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고 의식이 점점 흐려졌죠.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이 아이 좀 봐요. 숨은 쉬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고급 우산 아래로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단아하고 인자한 인상. 성진그룹 회장 부인 윤이었죠. 이 아이 우리 집에 데려갈게요. 그 한마디가 은서의 인생을 바꿨어요. 윤이는 은서를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아플 때는 밤새 곁을 지켜줬어요. 대학까지 보내주면서 이렇게 말했죠. 은서야, 넌 내 가족이야. 졸업하면 우리 회사 와. 절대 잊지 마.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다가 졸업 후 은서가 직접 자원했어요. 준혁이 보모가 되겠다고요. 은서에게 윤희는 생명의 은인이자 엄마 같은 존재였거든요. 준혁이 방에서 나온 은서는 복도를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장 부부의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태수가 요즘 이상해. 뒤에서 뭔가 꾸미는 것 같아.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수는 회장의 동생이에요. 설마 동생이. 그래도 피부치인데. 윤희가 걱정스럽게 대답했죠. 만약을 대비해서 이거 만들어뒀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 회중식의 말이야. 특수 제작한 녹음기야. 결정적 순간에 증거가 될 거야. 은서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쾅! 별장 곳곳에서 동시에 불길이 치솟았어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나무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복도를 집어삼켰어요.
탈출로가 순식간에 봉쇄됐죠.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준혁이, 은서가 아이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잠들어 있던 준혁이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준혁아, 일어나. 빨리 일어나야 해. 아이가 잠결에 눈을 떴죠. 연기 냄새에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복도로 나왔지만 이미 불길이 막고 있었거든요. 뜨거운 열기가 살갗을 데일 듯 달려들었죠.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천장에서 불씨가 떨어지고 벽지가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연기 속에서 누군가 기어왔어요. 사모님, 윤이었습니다. 얼굴이 그을리고 옷이 찢어져 있었어요. 팔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했죠. 윤희가 떨리는 손으로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회중시계였죠. 은서야. 윤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여기 진실이 있어. 사모님, 안 돼요. 같이 가요. 은서가 윤희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준혁이 어른 되면 숨이 끊어질 듯 거칠었습니다. 꼭 전해줘. 윤희가 은서의 손을 꽉 잡았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넌 내 딸이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부탁이야. 사모님, 제발. 윤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내 아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살려줘. 그 말을 끝으로 윤희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은서는 절규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었어요. 먼저 가. 내가 시간 벌게. 회장이 불길 속에서 외쳤습니다. 무너지는 천장을 두 팔로 막으며 버티고 있었어요. 준혁이 부탁해. 은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준혁이를 꼭 껴안고 2층 창문을 향해 달렸어요. 유리창을 박차고 뛰어내렸습니다. 차가운 눈밭에 쿵 하고 떨어졌죠. 무릎이 시렸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어요. 품에 안긴 준혁이가 다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도련님, 괜찮아요? 준혁이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뒤돌아보니 별장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고 검은 연기가 밤하늘을 뒤덮었어요. 은서는 눈물을 삼키며 산 쪽으로 뛰었습니다. 눈밭을 헤치며 달리는데 뒤에서 별장이 무너지는 굉음이 들려왔어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잠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때 검은 세단 한 대가 별장 쪽으로 다가왔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은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의 동생 태수였거든요. 태수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은서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정대로 처리됐다. 태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증거도 없게 해. 은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방화였어요. 태수가 형과 형수를 죽인 거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생존자 있나 확인해. 태수의 부하들이 손전등을 들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은서는 준혁이를 업고 어둠 속으로 달렸어요. 눈밭을 밟는 발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죠. 뒤에서 저기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뛰면서 은서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사모님, 반드시 지킬게요. 반드시 복수할게요. 차가운 눈발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덮어갔습니다. 뒤에서는 별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둥둥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은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품에 안긴 회중시계가 심장 박동에 맞춰 함께 뛰는 것만 같았죠. 그 안에 담긴 진실이 언젠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새 산길을 걸었습니다. 눈밭을 헤치고 가시덤불을 뚫고 쉬지 않고 걸었어요. 준혁이를 업은 등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동이 틀 무렵 고속도로 휴게소 불빛이 보였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은서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얼굴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었고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엉켜붙었고 손등에는 핏자국이 말라 있었죠. 은서는 수돗물로 준혁이 얼굴과 손을 씻겨줬어요. 우리 지금 재밌는 놀이하는 거야. 숨바꼭질 같은 거. 준혁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같이 안 해요? 은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나중에 만나. 거짓말이 목구멍에 걸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5살짜리 아이에게 부모가 죽었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휴게소 매점에서 호떡 2개를 샀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10,000원짜리 한 장이 전 재산이었죠. 호떡 하나를 준혁이 손에 쥐어주고 나머지는 품에 넣었어요. 나중을 위해 아껴야 했거든요. 그때 매점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성진그룹 강현우 회장 부부가 별장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5살 아들 준혁 군은 실종 상태이며 은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경찰은 당시 별장에 있던 보모 이은서 씨를 중요 참고인으로 지목하고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화면에 은서 사진이 떴습니다. 그 옆에는 준혁이 사진도 나란히요. 주변 사람들이 TV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은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은서는 재빨리 준혁이 손을 잡고 휴게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다가 결국 뛰기 시작했죠. 주차장 한쪽에 화물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부산행이라고 적힌 트럭 한 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기사가 화장실 간 틈을 타서 짐칸 뒤에 몰래 올라탔습니다. 덜컹덜컹 트럭이 출발했어요. 캄캄한 짐칸 안에서 은서는 준혁이를 꼭 안았습니다. 차가운 철판 바닥이 엉덩이를 시리게 했지만 참았어요. 준혁이가 추울까봐 자기 겉옷을 벗어 아이를 감쌌죠. 누나, 우리 어디 가요? 좋은 데 가는 거야. 바다 보러 가. 준혁이가 은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작은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트럭이 멈추고 짐칸 문이 열리기 전에 재빨리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 부산항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컨테이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어선들이 빽빽이 정박해 있었죠. 짠내 나는 바닷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경찰 순찰차가 지나갈 때마다 컨테이너 뒤에 숨었어요. 준혁이 입을 손으로 막고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죠. 항구를 헤매다가 남해행 화물선 한 척을 발견했어요. 선원들이 근처 술집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지금이다. 은서는 준혁이를 업고 배에 올랐어요. 선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캄캄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쥐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가 진동했죠. 파도에 배가 출렁거릴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어요. 누나, 여기 무서워. 준혁이가 울먹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은서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어요. 괜찮아. 누나가 지켜줄게. 은서가 준혁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심장 소리가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무섭겠지.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곳에서 떨고 있다니. 그때 선창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갈랐어요. 선원 한 명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재빨리 준혁이 입을 막고 화물 상자 틈으로 몸을 숨겼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쿵, 쿵, 쿵.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전등 불빛이 화물 상자를 훑었습니다.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죠. 그 순간 준혁이가 기침을 참으려고 몸을 떨었어요. 은서는 자기 손등을 입에 물었습니다. 아플 만큼 세게 깨물었어요. 고통에 집중하면 다른 소리가 안 날 것 같았거든요. 에이, 쥐새끼들만 있네. 선원이 투덜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철컥. 문 닫히는 소리. 은서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후 배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출항하는 거였습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흔들흔들 파도에 맞춰 선창 전체가 요동쳤죠. 은서가 품에서 꼬깃꼬깃한 호떡을 꺼냈어요. 아까 휴게소에서 아껴둔 거였습니다. 반으로 나눠서 준혁이에게 건넸어요. 먹어. 배고프지? 준혁이가 호떡을 받아들더니 은서를 올려다봤습니다. 누나도 먹어요. 누나는 괜찮아. 안 돼요. 준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맛있는 건 나눠 먹는 거라고. 은서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꾹 참고 호떡을 입에 넣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이 가르친 대로 이 아이는 착하게 자랐어요. 파도에 흔들리는 배 안에서 준혁이가 은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작은 몸이 서서히 따뜻해졌어요. 은서가 나직이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섬집 아기 혼자 두고 어느새 준혁이가 잠들었어요. 새근새근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는 아이 얼굴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새벽녘 백고동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배가 멈춰 있었어요. 선창 틈새로 희끄무레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도착한 거였어요. 선원들 눈을 피해 몰래 배에서 내렸습니다. 남해 포구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업한장에서 생선 비린내가 풍겼고 갈매기들이 울어댔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아낙네들이 생선을 다듬고 있었죠. 아무도 은서와 준혁이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은서가 준혁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준혁아. 아이가 고개를 들어 은서를 올려다봤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누나가 꼭 지켜줄게. 짠내 나는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졌어요. 낯선 땅에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포구 골목골목을 헤맸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만 남아 있었고 해가 지면서 바닷바람이 점점 차가워졌죠. 준혁이가 은서 손을 꼭 잡고 따라왔어요. 작은 다리로 열심히 걸었지만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습니다.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보육원에 들어가기 전 외할머니 집이 이 근처였습니다. 이름도 희미하게 기억나는 작은 마을. 외할머니는 은서가 7살 때 돌아가셨지만 집은 아직 남아있을지도 몰랐어요. 혹시나 싶어 수소문을 했습니다. 혹시 10년 전쯤 김씨 할머니 살던 집 아세요? 뒷산 쪽에요. 포구 어르신 한 분이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손가락으로 뒷산 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빈집 하나 있긴 한데 오래전에 주인 돌아가시고 방치됐어. 사람 살 데가 못 돼. 찾아간 집은 폐가나 다름없었어요. 대문은 떨어져 나가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거미줄이 처마 끝에 가득하고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죠.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고 창문 유리는 깨져 있었어요.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래도 비바람은 막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 버티기로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밤새 쓸고 닦았어요. 빗자루가 없어서 나뭇가지를 묶어 대신했습니다. 천장 거미줄을 걷어내고 바닥에 쌓인 먼지를 쓸어냈어요. 준혁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은서 곁에 붙어 있었죠. 혼자 두면 무서워할까봐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준혁아, 여기 우리 비밀 아지트야. 멋지지? 겨우 잘 자리를 마련하고 신문지를 깔았어요. 이불 대신 은서 겉옷을 펴서 덮었습니다. 준혁이가 코를 막으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누나, 여기 냄새나. 우리 집은 언제 가요? 은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넓은 별장에서 포근한 이불 덮고 자던 아이였거든요.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던 아이가 이런 곳에서 자게 되다니.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금방 익숙해질 거야. 우리 새 집이니까. 다음 날부터 포구를 돌아다니며 일거리를 찾았어요. 업한장에서 생선 내장 치우는 일을 구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점심때까지 일하면 하루 품삯 5,000원. 손에서 비린내가 빠지지 않았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죠. 일하는 동안 준혁이는 업한장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데 맡길 곳이 없었거든요. 아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은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포구 식당에서 버린 음식을 몰래 주워 끼니를 해결했어요. 상한 건 아닌지 꼭꼭 확인하고 준혁이에게 먹였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건 아이에게 주고 자신은 남은 찌꺼기로 배를 채웠죠. 배가 고파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준혁이가 가끔씩 물었습니다. 우리 집 언제 가요? 엄마 아빠 언제 만나요? 그때마다 은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있으면 가. 조금만 참아. 거짓말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텐데 그날이 두려웠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준혁이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죠.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폐렴 증세 같았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했어요.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경찰에 신고될까 무서웠어요. 수배 중인 몸으로 병원에 갔다가 잡히면 준혁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발만 동동 구르며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밤새 이마를 닦았어요. 한 번, 두 번, 셀 수 없이 반복했습니다. 수건이 금방 뜨거워져서 계속 물에 적셔야 했죠. 자기 겉옷을 벗어 준혁이를 감싸고 체온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제발,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 살려주세요. 밤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새벽이 되자 준혁이가 헛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잠꼬대처럼 불렀어요. 엄마 어디 갔어? 은서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준혁이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나 버리고 간 거야? 아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싫어서 간 거야? 은서 심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부모를 잃고 낯선 곳에서 열에 시달리면서 어린 마음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거리를 둘 수 없었습니다. 부모와 도련님 사이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어야 했어요. 은서가 준혁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준혁아,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 준혁이가 열에 들뜬 눈으로 은서를 올려다봤어요. 오늘부터 내가 내 진짜 엄마야. 아이 눈이 커졌습니다. 가짜 엄마 아니야. 진짜 엄마 할게.
은서가 준혁이 볼에 흐르는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줬어요. 죽을 때까지 절대 안 버려.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약속해. 준혁이가 한참 동안 은서를 바라봤어요. 작은 입술이 달싹거렸죠. 진짜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진짜 안 버리는 거죠?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절대로. 그 순간 준혁이가 은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였어요. 열이 나는 몸으로 있는 힘껏 은서를 안았습니다. 엄마.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엄마. 은서도 준혁이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몰라요. 밤새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기적처럼 열이 내렸습니다. 준혁이가 눈을 떴어요. 창문 틈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은서를 올려다보며 부르는 첫 마디가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은서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웃으면서 울며 대답했어요. 왜 내 아들. 폐가 갔던 집이 조금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그날 두 사람은 진짜 모자가 되었어요. 세상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끈으로 묶인 거였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은서는 푼돈을 모아 포구 구석에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간판도 없는 허름한 곳이었죠. 어묵국집으로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0시까지 손님을 받았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기 빠듯했지만 그래도 지붕 있는 곳에서 잘 수 있었습니다. 포구 사람들은 처음엔 은서를 경계했어요. 저 여자 뭐야? 어디서 굴러왔어? 애 아빠는 어쩌고 혼자야? 사연 있는 여자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은서는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만 했어요. 어묵을 썰고 국물을 끓이고 그릇을 닦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도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덩치 큰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험상궂은 인상에 한쪽 눈가에 길게 흉터가 있었습니다. 전직 형사 출신 만수였죠. 말없이 구석자리에 앉더니 어묵국 한 그릇을 시켰어요. 천천히 먹고 돈을 내고 갔습니다. 인사 한마디 없이요. 다음 날도 왔어요. 그 다음 날도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 어묵국을 먹고 갔습니다. 과묵하게 먹고 과묵하게 떠났죠. 은서는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손님이 말을 안 하면 가게 주인도 말을 안 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만수가 10살이 된 준혁이에게 사탕을 건넸어요. 쓴웃음을 지으며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혁이가 고개 숙여 인사하자 만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눈가가 붉어진 것 같았지만 은서는 못 본 척했습니다. 만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있었어요. 20년 전 만수는 사업에 실패해서 빚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집도 잃고 가족도 떠나고 모든 것을 잃었죠. 어느 비 오는 밤 한강 다리 위에 섰어요.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물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죠. 이대로 끝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누군가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죽으면 끝이야. 다시 시작해. 돌아보니 양복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성진그룹 강현우 회장이었습니다. 무슨 연유로 그 밤 그 다리 위에 있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회장은 만수를 끌어내려 근처 식당에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시켜줬어요. 먹어. 배고프면 생각도 안 나. 만수는 펑펑 울면서 국밥을 먹었습니다. 회장은 만수를 자기 회사에 취직시켜줬어요. 경비 일자리였죠. 대단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만수에게는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회장님 은혜,
평생 못 잊겠습니다. 만수가 고개 숙여 인사했을 때 회장은 웃으며 말했어요. 은혜 갚을 생각 말고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 그게 갚는 거야. 그 후로 만수는 회장을 그림자처럼 따랐습니다. 경비에서 시작해서 회장 곁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죠.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5년 전 회장이 화재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수는 무너졌어요.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일도 그만두고 이 포구까지 흘러들어왔죠. 그냥 조용히 죽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묵국집 앞을 지나다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살쯤 된 남자아이가 가게 앞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만수는 알아봤습니다. 회장님 아들이다. 틀림없어. 그 눈, 그 코, 그 입술. 어릴 때 회장 집에서 봤던 아이였어요. 만수는 모른 척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가게에 와서 지켜봤어요. 저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저 여자가 아이를 잘 돌보고 있는지, 그게 만수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회장님 은혜를 갚을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울 말씨를 쓰는 양복쟁이 셋이 가게에 들이닥쳤어요. 인상이 험악했습니다. 이은서 맞지? 은서가 움찔했어요. 5년 만에 듣는 본명이었습니다. 그 회중식에 어딨어? 순순히 내놔. 은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런 거 없어요. 거짓말 마. 사내 하나가 은서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다른 사내가 가게 집기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와장창 그릇이 깨지고 냄비가 나뒹굴었어요. 엄마. 10살 준혁이가 울며 달려왔습니다. 은서 앞을 가로막고 두 팔을 벌렸어요. 우리 엄마 때리지 마세요. 우리 엄마 놔주세요. 사내가 준혁을 밀쳤습니다. 아이가 뒤로 넘어지며 무릎이 까졌어요. 준혁이가 아파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만수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의 무기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만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사내들이 만수를 훑어봤습니다. 덩치는 컸지만 늙은이처럼 보였나 봐요. 꺼져, 노인네. 상관없는 일이야. 만수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은혜 못 갚았는데 그 아들까지 못 지키면 사람이 아니지. 순간 만수가 움직였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내 하나를 제압했습니다. 다른 둘도 바닥에 나뒹굴었죠. 전직 형사의 실력은 녹슬지 않았어요. 내 구역에서 행패 부리면 뼈도 못 추린다. 꺼져. 사내들이 기겁하며 도망쳤습니다. 두고 보자. 끝까지 찾을 거야. 뒤도 안 돌아보고 내빼는 뒷모습이 한심했어요. 만수가 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놈들 뒤에 큰 손이 있어. 조심해. 은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만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빚 갚는 거야. 준혁이 무릎을 살피던 은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만수가 돌아서 나가려는데 은서가 불렀습니다. 아저씨. 만수가 멈췄어요. 고맙습니다. 만수는 대답 없이 손만 흔들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만수는 두 모자의 울타리가 되었어요. 멀찍이서 지켜보고 위험하면 나타나고 또 사라지는 말없는 수호자였습니다. 준혁이는 만수를 만수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만수는 그 호칭이 싫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태수가 이를 갈고 있었어요. 하지만 몇 년간 추적을 시도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전직 형사 출신이 두 모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굳이 그 세력과 부딪히기 싫었죠.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녹음 증거의 가치도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모랑 어린애가 뭘 할 수 있겠어. 태수는 그렇게 점점 관심을 끊었어요. 그렇게 9년이 더 흘렀습니다. 준혁이는 19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죠. 선생님들도 감탄하는 성적이었습니다. 강준혁, 이번에도 전교 1등이다. 서울대도 문제없겠어. 담임 선생님이 성적표를 건네며 말했어요. 준혁은 고개 숙여 인사하고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쁜 표정은 아니었어요. 1등을 해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고생하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한편 은서는 여전히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업한장으로 향하는 골목은 깜깜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길을 비췄죠. 바닷바람이 차갑게 볼을 때렸습니다. 은서 혼자 걸었어요. 12년 동안 단 하루도 늦잠 잔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죠. 업한장에 도착하면 일이 시작됐어요. 생선을 다듬고 뼈를 바르고 어묵 반죽을 치댔습니다. 손이 쉴 틈이 없었죠. 칼질을 하다 보면 손등에 상처가 났지만 대충 헝겊으로 감고 계속 일했어요. 아파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은서의 손을 자세히 보면 손 같지 않았어요. 칼에 베인 상처가 수십 개였습니다. 어떤 건 아물어서 흉터가 됐고 어떤 건 아직 빨갛게 남아 있었죠. 동상으로 갈라진 피부는 겨울마다 더 심해졌어요. 굳은 살이 손가락마다 두껍게 박혀 있었습니다. 물에 오래 담가서 허물이 벗겨진 손톱도 있었어요. 40살이었지만 손만 보면 예수는 넘어 보였습니다. 그게 12년 동안 아들 키운 손이었어요. 오전 수업이 끝나고 준혁이 학교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때 같은 반 아이들이 코를 막으며 피해갔어요. 일부러 멀리 돌아서 지나갔죠. 야, 어묵국집에 온다. 비린내나.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엄마 생선 장수래. 손에서 냄새 안 빠진대. 그러니까 걔한테서도 냄새 나는 거 아냐? 맞아. 가까이 가면 안 돼.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준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한 대 치고 싶었어요. 저 입들을 다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싸우면 엄마 마음이 아플 거야. 이를 악물고 지나갔습니다. 못 들은 척했어요.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준혁은 혼자였어요. 아무도 옆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말 거는 친구도 없었죠. 짝꿍 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어요. 준혁은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갈매기가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은서가 새벽에 싸준 도시락이었어요. 반찬은 소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죠. 김치, 달걀말이, 멸치볶음. 엄마가 새벽에 일하면서 틈틈이 만든 반찬이었어요. 준혁은 하나란 알 씹으며 삼켰습니다. 맛있다고 느끼면서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집에 돌아오면 준혁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은서가 저녁상을 차리며 물으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도 재밌었어. 친구들이랑 많이 놀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는 이미 충분히 힘드니까요. 밤이 되면 준혁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이불을 꽉 깨물었죠. 분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왜 자기는 이렇게 무력한 걸까? 왜 엄마를 욕하는 애들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걸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은서가 업한장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는데
준혁이 이미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운동화까지 신은 채로요. 뭐야, 왜 앉아? 은서가 놀라서 물었어요. 준혁은 대답 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은서를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야, 학교 가야지. 들어가서 자. 엄마 혼자 두고 못 자겠어. 준혁이 뚜벅뚜벅 앞서 걸었습니다. 같이 할게. 업한장에 도착하자 준혁이 무거운 생선 상자를 나르기 시작했어요. 은서가 말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학교 가야 한다니까. 괜찮아. 1교시 전에 끝내면 돼. 준혁은 멈추지 않았어요. 상자를 나르고 생선을 정리하고 물을 끼얹었습니다. 새벽 찬바람에 손이 시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코끝이 빨갛게 얼었어요. 은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안 됐죠. 고개를 돌리고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새벽 업한장에서 나란히 일하는 모자의 모습이 있었어요. 해가 뜨기 전 아무도 없는 시간에요. 생선 비린내가 진동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가게에서 TV를 틀어놨는데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성진그룹 강태수 회장이 올해의 CEO상을 수상했습니다. 은서 손이 멈췄어요. 화면 속에 태수가 나왔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자신감 넘쳤죠. 승승장구하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어요. 강태수 회장은 형 강현우 전 회장 사망 이후 성진그룹을 맡아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 와장창. 은서 손에서 접시가 떨어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은서는 꼼짝도 못하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준혁이 TV 화면을 노려봤어요. 그날 밤 기억은 희미했습니다. 5살 때 일이니까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 사람이 누군지, 저 웃음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저놈이 삼촌이죠? 준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아버지 죽인 놈이죠? 은서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준혁은 TV 속 태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눈에 불꽃이 타올랐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두고 봐.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어요. 반드시. 창밖으로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검은 파도가 출렁거렸어요. TV 속에서는 태수의 웃음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19살 소년의 가슴에 복수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은서가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어요. 손에서 비린내가 났지만 씻을 시간도 없이 저녁을 차려야 했죠. 그런데 준혁이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덜컹덜컹. 뭔가를 끄는 소리였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이가 캐리어를 끌어내고 있었어요. 옷장에서 옷가지를 꺼내 막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평소에 온화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뭐야, 뭐 하는 거야? 은서가 놀라서 물었어요. 준혁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서려 있었죠.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서울 가요. 서울? 갑자기 무슨 서울? 직접 따지고 올 거예요. 준혁이가 캐리어 지퍼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동작은 단호했어요. 저놈 앞에서 내가 누군지 밝히고 죗값 물을 거예요. 은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저놈이 웃으면서 상 받는 꼴을 봤잖아요. 준혁이가 은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에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아버지 죽이고 엄마 인생 망쳐놓고 잘 살고 있어요. TV에서 박수 받고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돼. 은서가 준혁이 손목을 붙잡았어요. 있는 힘껏 잡았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가면 네가 죽어. 저놈이 어떤 놈인데. 그럼 평생 이렇게 숨어 살라고요? 준혁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소에 한 번도 은서에게 소리 지른 적 없는 아이였습니다. 엄마 손 그 꼴 되도록 고생시키면서 숨어 살라고요? 준혁아. 14년이에요, 엄마. 준혁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4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새벽마다 업 한 장 가서 생선 다듬고 손 다 망가지도록 일하고 겨울에 손 트고 갈라져도 약도 안 바르잖아요. 은서가 무의식적으로 자기 손을 감췄어요. 학교에서 애들이 엄마 욕하는 거 다 들었어요. 준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린내 난다고 생선 장수 아들이라고. 걔네 엄마들은 향수 냄새 나는데 내 엄마는 생선 냄새 난다고. 그런 일이. 은서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이 그런 말을 듣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못 참아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준혁이가 소리쳤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놈이 잘 먹고 잘 사는 동안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왜요? 은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습니다. 혼자 다 삼키고 있었던 거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웃으며 오늘도 재밌었어라고 했던 아이. 그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그러다 은서가 준혁이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준혁이가 놀라서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두 손을 모으고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준혁아, 제발. 엄마 말 들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알아? 준혁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믿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아서야. 친동생한테. 은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해. 억울해도 호소할 데가 없어. 법정에 서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 그래서요? 주먹으로 덤비면 너도 똑같이 당해. 은서가 준혁이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 아들의 젊은 손을 감쌌습니다. 살아남아야 복수할 수 있어. 죽으면 끝이야. 준혁이가 말없이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분노에 차있던 눈빛이 조금씩 흔들렸어요. 은서가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회중시계였습니다. 14년 동안 숨겨왔던 것. 아들에게 처음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시계는 오래되어 광택이 바랬지만 묵직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은서가 밤마다 꺼내 닦고 또 닦았던 시계였죠. 이게 뭐예요? 준혁이가 물었어요. 여기 내 어머니가 남긴 진실이 있어. 은서가 회중시계를 준혁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날 밤 사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맡기셨어. 여기 녹음이 들어있어. 준혁이 눈이 커졌어요. 녹음이요? 저놈이 뭘 했는지 다 담겨 있어. 방화 지시, 증거인멸 지시. 전부 다. 은서가 준혁이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저놈 목줄이야. 네가 법정에서 이걸 들이밀어야 해. 법정에서? 판사가 돼서 법으로 저놈 목을 조여. 은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법정에 끌어내는 게 진짜 복수야.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준혁이가 회중시계를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차갑고 묵직한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은서 입에서 평생 숨겼던 호칭이 튀어나왔습니다. 도련님, 제발. 준혁이 고개가 번쩍 들렸어요. 도련님? 은서가 울먹였습니다. 나, 원래 내 보모였어. 보모요? 준혁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날 밤 사모님이 나한테 널 맡기셨어. 은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너 어른 되면 진실 전해달라고. 그게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부탁이었어. 준혁이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14년 동안 이 순간만 기다렸어. 은서가 준혁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가 저놈을 법정에 세우는 거, 그게 사모님께 한 약속이야. 준혁이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인 줄만 알았던 사람이 원래 보모였다는 사실. 그리고 14년 동안 약속 하나 지키려고 자신을 키웠다는 사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무릎 꿇은 은서 앞에 자신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니, 어머니. 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두 눈이 마주쳤어요. 미친 듯이 공부해서 반드시 잡아넣겠습니다. 준혁이가 이를 악물었어요. 맹세합니다.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몰라요. 14년 동안 쌓인 눈물이 한꺼번에 터진 것 같았어요. 슬픔과 분노와 결의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환하게 밤을 비추고 있었죠. 복수의 서약이 맺어진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해가 뜨기도 전에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밥 먹을 때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든 손으로 밥을 먹으면서 다른 손으로는 책장을 넘겼죠. 은서가 밥 먹으라고 불러도 조금만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졸음이 쏟아지면 화장실로 갔어요. 찬물로 세수하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졸리면 얼음물에 발을 담갔어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하루에 4시간도 안 자는 날이 허다했죠. 선생님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강준혁, 쟤는 사람이 아니야. 기계야. 친구들은 더 이상 준혁을 놀리지 않았어요. 놀릴 틈이 없었거든요. 준혁은 쉬는 시간에도 공부했고 점심시간에도 공부했습니다.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2017년 가을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 날이었어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창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합격자 명단이 화면에 떴습니다. 수석 합격. 강준혁이라는 이름이 맨 위에 있었어요. 22살 최연소 수석이었습니다. 포구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어묵국집 앞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우리 포구의 자랑, 강준혁 사법시험 수석 합격.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축하했어요. 만수 아저씨가 준혁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해냈구나, 이놈아. 진짜 해냈어.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무뚝뚝한 만수 아저씨가 눈물을 글썽이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은서는 가게 구석에서 눈물을 훔쳤어요. 손등으로 연신 눈가를 닦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죠. 사모님, 보고 계시죠? 우리 도련님이 해냈어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준혁이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판사 임용 포기할 거예요. 은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왜? 판사 된다며. 판사로는 증거 수집이 안 돼요. 준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놈 곁에 붙어야 해요. 안에서 무너뜨릴 거예요. 은서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복수를 맹세하던 그 눈빛이 여전했어요. 아니, 더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준혁은 서울의 대형 로펌에 입사했습니다. 기업 소송 전문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죠. 밤낮 없이 일했어요. 주말도 없었거든요. 명절에도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5년 동안 실력을 쌓으며 업계에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2022년 준혁이 27살이 되던 해였어요. 운명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성진그룹을 상대로 한 소송을 맡게 된 거였어요. 준혁은 법정에 섰습니다. 상대는 성진그룹의 변호사들이었어요. 베테랑들이 여러 포진에 있었죠. 자신만만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준혁은 무표정하게 자료를 펼쳤어요. 차분하게 그러나 날카롭게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상대 변호사들이 하나둘 말문이 막혔어요. 판사도 고개를 끄덕였죠. 완승이었습니다. 다음 날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어요. 20대 변호사, 대기업 성진그룹 상대 완승. 그 기사를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진그룹 회장 강태수였어요. 저 변호사 누구야? 태수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이도현이라는 변호사입니다. 요즘 업계에서 주목받는 인재라고 합니다. 저런 놈이 적이 아니라 내 편이어야 해. 스카우트해. 태수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준혁에게 성진그룹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문 변호사 제의였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연봉도 연봉이지만 회장 직속이라는 점이 핵심이었어요. 준혁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물었다. 준혁은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이름칸에 이도현이라고 썼습니다. 가명이었죠. 25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태수는 5살 조카의 얼굴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자기가 죽이려 했던 아이가 눈앞에 서 있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첫 출근 날 준혁은 성진그룹 본사 로비에 섰어요. 거대한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성진그룹 로고가 번쩍였어요.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준혁은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어요. 굵직한 소송을 연달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태수의 신뢰가 쌓여갔어요. 이도현, 자네 정말 물건이야.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 개인 법률 고문을 맡아줘. 회장실 출입 권한이 생겼어요. 기밀 문서에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밤마다 준혁은 몰래 움직였어요. 비자금 장부를 복사하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 자료를 빼냈습니다. 뇌물수수 내역, 탈세 증거, 불법 거래 기록.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았어요. 증거 파일이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3년이 흘렀어요. 2025년 준혁은 30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태수의 비서가 준혁에게 다가왔어요. 이도현 변호사, 이력이 좀 이상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표정을 관리했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뭐가요? 출신 학교 기록이 좀 불명확하더라고요. 신원 조회해볼까요? 준혁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원하시면 하세요. 저는 숨길 거 없습니다. 다행히 로펌 선배가 미리 가짜 이력을 완벽하게 만들어둔 상태였어요. 신원 조회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태수가 준혁을 불렀어요. 의심해서 미안하네. 역시 자네야. 내가 보는 눈이 있지.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 무렵 준혁은 회중시계 속 녹음 파일을 최신 기술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어요. 25년 전 손상된 음성이
또렷하게 살아났습니다. 예정대로 처리됐다. 증거도 없게 해. 태수의 목소리였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준혁은 검찰에 있는 후배에게 자료를 넘겼어요. 기소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주말마다 준혁은 변장하고 포구에 내려갔습니다. 어묵국집에 들러 은서가 끓인 어묵국을 먹었어요. 얼굴이 반쪽 났다. 밥은 먹고 다니냐? 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어묵이 제일 맛있어서요.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국물을 마시며 은서의 손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갈라지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준혁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엄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2025년 봄, 벚꽃이 흩날리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깜짝 발표가 나왔어요. 성진그룹이 남해 포구 일대에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한다는 내용이었죠. 화면에는 화려한 조감도가 펼쳐졌습니다. 호텔, 골프장, 마리나 시설, 수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였어요. 문제는 그 부지 안에 어묵국집 골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였죠. 포구 상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장사해온 터전을 하루아침에 빼앗긴다니요. 상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용역들이 몰려왔죠.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들이 트럭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눈빛이 험악했어요. 상인들은 하나둘 밀려났고 결국 대부분이 보상금을 받고 떠났죠. 은서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가게 문 앞에 팔짱을 끼고 서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주름진 얼굴에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죠. 25년 동안 여기서 아들 키웠어. 못 나가. 은서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용역 반장이 껌을 씹으며 다가왔어요. 삭발의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죠. 입꼬리가 비틀어져 올라갔습니다. 아줌마, 곱게 말할 때 비켜. 못 비켜. 오늘 안에 밀어야 해. 협조 안 하면 다쳐. 은서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작고 마른 몸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시체 넘고 가라. 용역 반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손짓 한 번에 부하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은서의 멱살을 잡고 끌어냈어요. 은서가 버둥거렸습니다. 손톱이 부러지도록 문틀을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죠. 그 순간이었어요. 은서의 발이 돌계단 모서리에 걸렸습니다. 쿵!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났어요. 머리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힌 거였죠. 은서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얀 머리카락 사이로 붉은 것이 천천히 번져나갔어요. 사람 죽인다. 상인 한 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119 불러. 빨리. 용역들이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어요. 골목이 아수라장이 됐죠. 그때 만수가 달려왔습니다. 헐떡이며 뛰어와서 은서를 안아 올렸어요. 창백해진 얼굴로 은서의 뺨을 두드렸습니다. 은서야, 눈 떠. 대답이 없었어요. 은서야, 제발. 만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멀리서 119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죠. 서울에서 소식을 받은 준혁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 중이었어요. 중요한 미팅이었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던지듯 내려놓고 회의실을 뛰쳐나왔어요. 이 변호사, 어디 가는 거야? 뒤에서 누가 불렀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악셀을 밟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고속도로에 올라서자마자 속도계 바늘이 치솟았어요. 180,
200. 과속 카메라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엄마, 제발 괜찮아야 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차에서 뛰어내려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렸죠. 수술실 앞에 도착하니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술 중, 그 세 글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어요. 만수 아저씨가 수술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셔츠에 얼룩이 묻어 있었죠. 아저씨, 내가 못 지켰어.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는데. 한 발 늦었어.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벽에 주먹을 내리쳤어요. 한 번, 두 번. 손등이 벌겋게 부어올랐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죠. 내가 늦었어.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시간 끌다가 엄마를 다치게 했어. 복도에 준혁의 흐느낌이 울려 퍼졌어요. 6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표정이 무거웠죠.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뇌출혈 수술은 잘 됐습니다. 준혁의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의사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랜 과로로 몸이 많이 약해져 계셔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언제 깨어나실지 장담을 못 드립니다. 준혁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준혁은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서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산소호흡기가 코에 꽂혀 있었고 온몸에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삑삑거렸어요. 그 소리만이 은서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준혁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서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죠. 25년 동안 자신을 키운 손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어나야 해요. 아직 끝 안 났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죠. 같이 봐야 해요. 저놈 무너지는 거.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서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제발. 밤새 준혁은 은서 곁을 지켰습니다. 눈을 붙이지 못했어요. 은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다음 날 새벽 창밖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올 때였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새 흘린 눈물은 마르고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죠.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나야. 준비됐어? 전화기 너머로 대답이 들려왔어요. 준비됐습니다. 오늘 기소합니다. 그래. 끝내자. 전화를 끊고 준혁은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붉은 햇살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준혁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삼촌, 이제 끝이야.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지옥에서 아버지 만날 준비해.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성진그룹 강태수 회장, 25년 전 친형 방화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 뉴스 속보가 전국을 뒤덮었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이 사건 관련 키워드였죠. 재벌가의 형제살인, 25년 만의 진실, 불타는 별장의 비밀.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수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여유를 잃지 않았어요. 변호사 10명을 대동하고 나타났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평생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라 확신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무렵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나흘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준혁은 은서 곁에서 무릎을 꿇고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손을 놓지 않은 채 기도하듯 눈을 감고 있었죠. 창밖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은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어요. 준혁은 번개에 맞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서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한 초점이 서서히 잡혔어요. 눈앞에 엎드려 있는 아들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이마를 갖다 댔어요. 은서의 메마른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모기 소리보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준혁은 또렷이 들었어요. 그놈은 잡았냐?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순간에도 어머니의 첫마디는 복수였습니다. 25년을 기다려온 한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잡았어요. 이제 법정에 세울 거예요. 은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름진 눈가를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입술이 실룩거리더니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준혁은 알았어요. 25년간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어머니의 마음을, 그리고 이제 그 기다림이 끝나간다는 것을요. 한 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습니다. 법원 앞은 새벽부터 인산인해였어요. 취재진이 수백 명은 됐을 겁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방청권을 구하려는 시민들이 전날 밤부터 줄을 섰다는 뉴스도 나왔어요. 25년 만에 밝혀지는 재벌가의 비밀. 세기의 재판이라 불렸습니다. 법정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방청석에는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자들은 펜을 쥔 손에 힘을 주고 있었고 방청객들은 숨죽이며 앞만 바라보고 있었죠. 피고인석에 태수가 앉았습니다. 고급 양복을 빼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뒤에는 변호인단 10명이 철벽처럼 포진해 있었죠. 태수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돈이면 다 해결돼. 이번에도 빠져나간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검찰 측 검사가 서류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회중시계였어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묵직한 존재감이 있었죠.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 작은 물건에 집중되었습니다. 검사가 회중시계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이것은 피해자 강현우 회장의 유품입니다. 내부에 특수 녹음 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아직은 여유가 있었죠. 판사가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 재생하세요. 법정에 정적이 흘렀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스피커에 집중되었죠. 그리고 25년 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한 남자의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어요. 젊은 시절의 태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일 예정대로 처리해. 법정이 술렁였어요. 증거도 없게, 증인도 없게, 깔끔하게. 기자들의 펜이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랑 조카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같이 처리해. 그 한마디에 법정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저건 조작이야. 태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증거 조작이야. 저놈들이 조작한 거라고. 판사가 법봉을 내리쳤어요. 탁, 탁, 탁. 날카로운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세요. 태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고 있었죠. 검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증인을 신청합니다. 피해자 유족 강준혁 씨 출석해 주십시오. 법정 뒤쪽 문이 열렸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였어요.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준혁은 증인석을 향해 걸어가면서 태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수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어요. 이도현? 자네가 왜 여기서 나와?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증인석에 섰어요.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선서했습니다. 선서가 끝나자 검사가 물었어요. 증인,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준혁이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저는 이도현이 아닙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준혁입니다. 웅성거림이 번져나갔어요. 25년 전 그 밤 불타는 별장에서 탈출한 5살 아이. 준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이 죽인 형의 아들입니다. 그 순간 법정이 폭발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고 방청객들이 술렁였죠. 태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야. 저놈 사기꾼이야.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어요. 그때 검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추가 증인 이윤서 씨 출석해 주십시오. 법정 문이 다시 열렸어요. 휠체어를 탄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은서였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만수가 휠체어를 밀며 증인석까지 모셔갔어요. 준혁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은서가 법정에 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은서가 준혁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말라는 눈빛이었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25년 전 그날 밤 어디에 계셨습니까?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성진그룹 회장 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 보모였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어요. 은서가 회중시계를 바라봤습니다. 25년간 품에 안고 살아온 그 시계를요. 그날 밤 사모님이 돌아가시며 이 시계를 제게 맡기셨습니다. 여기 진실이 있다. 준혁이한테 전해달라고요. 은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25년 동안 이 아이 키우며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모님, 드디어 약속 지켰습니다. 법정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청객 중 몇몇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검사가 USB를 들어 올렸어요. 추가 증거입니다. 피고인 강태수의 비자금 내역, 뇌물수수 기록, 그리고 방화 지시 문자 기록입니다. 화면에 문자 내용이 떴습니다. 그날 밤 예정대로 흔적 없이 태수의 고개가 푹 숙여졌어요.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죠. 그 오만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판사가 선언했어요. 피고인 강태수 구속 결정합니다. 법원 경위들이 다가와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그 소리는 25년간 이어져 온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는 단호한 선고와도 같았어요. 끌려나가던 태수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준혁을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준혁아.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삼촌이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무릎이 꺾이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비굴한 모습이었어요. 준혁은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에 온기라곤 없었어요. 용서는 저승에서 아버지한테 직접 비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평생 지옥에서 사세요. 태수가 끌려나갔어요. 법정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한 달 뒤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강태수, 무기징역에 처한다. 법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25년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소리였어요. 뉴스가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속보 자막이 화면 아래를 흘렀죠. 병원 회복실에서 은서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 수갑찬 태수가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고개를 푹 숙인 채로요. 20년 전 폭우까지 추적해오며 위세를 부리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모님, 끝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은서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과 젊고 단단한 손이 포개졌습니다. 엄마. 준혁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두 모자는 말없이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눈부시게 환한 빛이었습니다. 25년의 긴 어둠이 끝나고 드디어 빛이 찾아온 순간이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가을이었어요. 포구 골목마다 단풍이 물들었어요. 바닷바람에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25년 만에 찾아온 가장 아름다운 가을이었죠. 그날 저녁 뉴스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어요. 성진그룹 남해 포구 재개발 사업 전면 백지화. 강태수 전 회장의 구속으로 사업 추진 동력을 잃은 성진그룹이 모든 개발 계획을 철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어요. 어묵국집이 있던 골목 전체가 문화재급 보존 건물로 지정되었다는 거였죠. 포구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상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환호했어요. 어디선가 폭죽이 터졌습니다. 25년간 지켜온 터전을 빼앗기지 않게 된 거였죠. 골목 입구에는 어느새 현수막이 걸렸어요. 우리 포구의 영웅, 이은서 사장님 축하합니다. 며칠 뒤 새로 단장한 어묵국집 앞에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개업식이었어요. 낡은 간판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죠. 검은 바탕에 금빛 글씨가 빛났습니다. 해서원, 바다처럼 용서하는 집이라는 뜻이었어요. 준혁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은서는 처음에 거창하다며 손살에 쳤지만 결국 아들의 고집에 졌죠. 포구 사람들이 총출동했어요. 업한장 아주머니들, 선착장 아저씨들, 25년간 얼굴을 익혀온 이웃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가게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죠. 만수가 꽃다발을 들고 은서 앞에 섰어요. 굵은 손으로 꽃을 내밀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고맙다고. 은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저씨야말로요. 25년 동안 지켜줘서 고마워요. 만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아니었으면 나는 20년 전에 죽었어. 만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려는 날 회장님이 붙잡으셨지. 죽으면 끝이야. 다시 시작해. 그 한마디가 날 살렸어. 은서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회장님은 날 회사에 취직시켜 주셨어. 경비 일자리였지만 그게 내 인생을 바꿨지. 만수가 준혁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회장님 아드님을 지키는 건 내 빚을 갚는 거야. 25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갚은 것 같네.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수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그 자체로 모든 말을 대신했어요.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묵국 주문이 쏟아졌어요. 은서는 두 다리로 당당히 서서 국자를 들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웃음꽃이 피어 있었죠. 한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어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서가 테이블을 닦고 있을 때였죠. 준혁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포장지에 리본까지 묶여 있었죠. 은서 맞은편에 앉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은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었어요. 상자 뚜껑을 열자 부드러운 촉감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최고급 캐시미어 장갑이었어요. 검은색 장갑이 상자 안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한눈에 봐도 비싸 보였습니다. 이런 비싼 거 왜? 은서가 손사래를 치려 했어요. 하지만 준혁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은서의 손을 잡아 장갑을 끼워드렸어요. 그 손이었습니다. 25년간 새벽 업한장에서 생선을 다듬던 손이었어요. 칼에 베인 상처가 수십 개였습니다. 동상으로 갈라진 피부,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물에 불어 허물이 벗겨진 손톱. 손이 손 같지 않았어요. 부드러운 캐시미어가 그 손을 감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포근함이었어요. 준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25년 전 기억나요? 은서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밀항선 선창에서 엄마가 자기 옷 벗어서 저 덮어줬잖아요.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밤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호떡 반 나눠주면서 본인은 굶었잖아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무서워서 올 때마다 엄마가 입 막고 숨 참았잖아요. 기침 나오면 손등 깨물어서 참았잖아요.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엄마만 저한테 줬어요. 준혁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새벽마다 업한장 나가서 손 다 망가뜨리면서 저 공부시키려고 돈 벌었잖아요. 그건 은서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이 엄마한테 베푸셨던 거 저 다 알아요. 은서의 눈이 흔들렸어요. 보육원에서 나와 굶주리던 엄마를 사모님이 걷어주셨잖아요. 8년 동안 친딸처럼 키워주셨잖아요.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은혜를 엄마가 저한테 갚은 거예요. 25년 동안요. 은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이제 제가 드릴게요. 준혁이 은서의 장갑 낀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이제 제가 평생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이런 복을 받아. 준혁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뭘 했긴요. 제가 받은 복이죠.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 아니었으면 전 그날 밤 죽었어요. 엄마가 제 생명이에요. 두 모자는 말없이 부둥켜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25년의 세월이 그 포옹 안에 녹아들었습니다. 고통도 눈물도 기다림도 모두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준혁이 은서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엄마, 저 요즘 자꾸 생각해요. 뭘? 아버지, 어머니가 왜 그렇게 착하게 사셨는지. 은서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사모님은 거리에서 굶주리던 엄마를 걷어주셨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요. 준혁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다리에서 뛰어내리려던 만수 아저씨를 살려주셨잖아요. 취직까지 시켜주시면서요. 은서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베푼 게 25년 뒤에 돌아온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절 살렸고 만수 아저씨가 우리를 지켜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은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 그랬구나.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이 그러셨어. 베푸는 건 씨앗을 심는 거라고. 네, 언젠가 꼭 열매가 된다고. 내가 아니어도 내 사람들에게.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이 걸렸지만 사모님 말씀이 맞았어. 두 모자는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장갑 낀 손과 젊고 단단한 손이 포개졌어요. 해질녘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나오니 포구에 어선 한 척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만수의 배였습니다. 만수가 갑판에 서서 손짓했어요. 타라, 노을 구경 가자. 준혁이 은서를 업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됐지만 아직 먼 길을 걷기는 힘들었거든요. 아들의 넓은 등에 업힌 은서가 배에 올랐어요. 어선이 천천히 포구를 빠져나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어선은 점점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죠. 만수가 엔진을 껐어요.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파도 소리만 찰랑거렸어요. 갑판에 준혁이 은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모자가 나란히 섰어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노을빛 바다였어요. 하늘과 바다가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주황빛, 분홍빛, 보랏빛이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수평선 위로 태양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죠. 만수가 뒤에서 나지막이 말했어요. 회장님이 저 노을 좋아하셨지. 은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포구에 별장 지으려고 하셨었어. 은퇴하면 여기서 낚시하면서 살겠다고. 만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 꿈 못 이루시고 가셨는데 아드님이 대신 이뤄드렸네. 준혁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 별 보여요? 해질녘 하늘에 별 하나가 먼저 떠 있었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웃고 계셔요. 은서 고개 끄덕이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래, 사모님이 고맙다고 하시는 것 같다.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련님 잘 키웠다고, 수고했다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사모님 들리세요? 은서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약속 지켰어요. 도련님 훌륭하게 컸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요. 은서가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25년 전 밀항선 선창에서 부르던 그 자장가였죠.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섬집 아기. 그 노래가 바다 위로 퍼져나갔어요. 준혁이 다시 은서를 업었습니다. 불편한 다리 대신 아들의 등이 다리가 되었어요. 등에 업힌 은서가 자장가를 계속 흥얼거렸습니다. 파도가 찰랑거리며 배를 흔들었어요. 마치 요람처럼요. 준혁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하게만 살아요. 은서의 손이 준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약속해요.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그래, 약속. 은서가 아들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너도 베풀면서 살아라. 네. 아버지, 어머니처럼. 받은 만큼 베풀어. 준혁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래야 내 자식들한테도 복이 가.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한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 25년이 걸려도 50년이 걸려도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약속할게요. 노을이 바다 위로 녹아내렸습니다. 두 모자의 그림자가 황금빛 바다 위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자장가와 파도 소리만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만수가 갑판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살려준 회장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은혜가 이렇게 돌고 돌아 다시 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세상에 뿌린 선한 씨앗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디며 땅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어요. 은서의 자장가가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노래는 분명 저 별들에게도 닿았을 거예요. 25년 전 그날 밤 먼저 떠난 사람들에게도요. 하늘의 별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마치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25년의 긴 겨울을 견뎌낸 모자에게 드디어 따뜻한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기나긴 여정 끝에 마침내 도착한 수확의 계절이었어요. 그들이 뿌린 씨앗은, 그들이 흘린 눈물은, 그들이 견딘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그것이 세상의 이치였습니다.